포커스에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네, 조금 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오셨죠. 급하게 오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요즘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데 네.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라인 야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압박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방심이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정말로 징계를 남발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상임위를 열어서 국민을 대신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자. 그런 취지의 상임위 개최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라인 사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요. 그러니까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 라인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실상 네이버의 지분을 강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의 정부의 태도 자체가 워낙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정부가 대응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좀 국회가 좀 물어봐 달라.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걸 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인데 그럼 정부는 도대체 어떤 대응을 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따져 묻고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이런 상황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뭔가 이제 근본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국회가 좀 물어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제 대통령실이 첫 공식 입장을 내기는 했거든요. 라인 사태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 네이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와는 별도로 국회 차원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대통령실의 반응이라는 것이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죠. 늦었다. 왜냐하면 이미 일본의 총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 측에게 자본관계의 재검토, 표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분관계를 조정하라라는 행정 지도를 한 이후에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기업과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정부 차원의 기업을 보호하는 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뒤늦게 대응하면서 이미 네이버 측과 소프트뱅크 측은 지분관계 재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너무 늦었다. 늦장 대응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로 잡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말 그대로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가 되려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이 문제가 단순하게 어느 한 기업과 한 기업 간의 지분관계 재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관계를 좀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시금석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이 어제 이제 섣부른 반일 선동과 반일 프레임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관이 돼서 여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섣부른 친일 프레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것을 하게 되면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일본에게 그 어떤 정확한 목소리도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한일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일본 의원 관계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일 간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도 있고 현재 문제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 라인 야후는 한일 양국의 기업이 투자를 함으로 해서 만든 어찌 보면 한일 간의 공동 플랫폼인데 이 공동 플랫폼을 어느 일방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약간 폭력적인 방식으로 지분 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한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정말로 예민한 주제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한일 양국 간의 관계를 앞으로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최근에 일본 그렇습니다. 다녀오신 거죠? 예, 제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일본을 다녀왔고요. 다녀와서 누구 만나? 그때 이제 누카가
중의원 의장하고 네. 그 총리를 했던 스가 전 총리 네. 그리고 공명당 관계자. 공명당은 지금 열린여당의 멤버들입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이 라인 사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이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강력하게 경고도 했고요. 그랬을 때 일본 관계자들은 뭐 민간의 문제는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자기들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민간의 문제는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 원칙대로 집행을 하도록 해라라고 강력하게 외교적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정부가 그럼 네이버에 지분을 팔라고 압박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일본 측에서는 행정 지도다 이게 무슨 강압성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현지에 가서 보시고 온 그 건 어떠세요? 물론 이제 일본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사실상 이게 처음에는 그 실무 과장에 다소 좀 격한 표현이 좀 들어간 것 같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무 과장에 약간 다소 격한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정지도 문서를 접하면서 그 가졌던 기업의 부담감이나 압박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그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본관계나 지분관계를 재조정했던 일본 내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큰 압박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것이고 그게 이제 당연히 일본 정부의 정치적인 압력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네이버 측에서는 소프트뱅크와 지분관계 재조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더라도 거역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일본은 그 행정 지도라는 것이 상당히 큰 그 행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일본 사회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회는 내각제 사회이기 때문에 의회와 내각이 거의 일체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 지도가 막 필요하면은 입법으로도 뒷받침하는 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의 그 행정 지도라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수단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몇몇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행정 지도라 하더라도 이거를 따르지 않는 일본 기업은 거의 그렇습니다. 없었다. 사실상 다 따른다라고 하는데 그런 그렇습니다. 분위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본 제도의 약간의 후진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자 가령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유수한 기업이 어떤 반도체 뭐 R&D 센터든 반도체에 투자를 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 기업이 투자한 기업에 예를 들면 노동관계 이슈가 생겼다고 하자고요. 뭐 경미할 수도 있고 좀 중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유로 해서 자본관계 재검토, 지분관계 재검토라는 요청이 온다면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이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그러면 그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게 되면 되는 것인데 기술적 조치에 대한 그 검토 의견들을 계속 이제 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의견, 행정지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제 공동 경영을 할 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뭐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도 갈등이 좀 있었다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기업 간에 이제 협상을 하고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나서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2019년이죠. 19년도에 합작을 해서 A홀딩스라는 이제 합작 법인을 만들고 거기가 이제 라인야후를 지배하는 구조인데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서로 그러니까 각 기업들끼리 필요해서 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소프트뱅크는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운영 기술, 또 클라우드 운영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소프트뱅크는 그게 필요했고 네이버는 일본 진출에 그게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일 공동의 플랫폼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을 쳐내는 구조는 좀 적절하지도 않고요. 또 하나 만약에 라인야후 문제에 대해서 그 지분관계를 재조정한다 하더라도 남는 문제는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그 라인야후가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나 이런 데 기술적인 그 일종의 그 관계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관계가 정리가 된다고 해서 이 기술적인 관계가 정리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설사 만약에 지분관계가 재조정되고 네이버가 뭐 클라우드를 비롯해서 플랫폼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을 노하우를 다 철수했을 경우에 이 라인야후가
지속 가능하겠냐.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일본과 소프트뱅크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냐. 그건 핵심은 데이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데이터야말로 AI의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정부나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통해서 AI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그 전문가들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을 위해서 저렇게 뛰는데 그럼 우리 정부는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뭐 하는 거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해외 진출해서 투자해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도 보호해야 되고 자국 내 기업하는 분들도 보호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분을 강제 조정당하게 된다면 그 투자에 대한 조정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쁜 선례가 돼서 예를 들면 미국에 투자한 뭐 카카오든 그리고 그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네이버든 이런 모든 나라들에서 지분관계 재조정에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럼 결국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 진출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기업을 보호해야 되는데 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본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한일 관계 때문에 그 윤 정부가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일본 의원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일 간의 그 왕래객들이 1,00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간 게 700만 명이 넘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주로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또 일본을 다닙니다. 그리고 그 젊은 분들은 일본에 대해서 좀 기성세대와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나쁜 게 아닙니다. 네. 한일 관계를 네.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 한국 관광객들 호기심이 정말 많아가지고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시골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여행을 한다고 그래요. 네. 일본 사람도 되게 놀라워 고마워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한일 간의 과연 공정한 관계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랬을 때 이 라인 야후 사태야말로 그럼 한일 관계가 그러면 지속 가능한 것이냐.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한국민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당신들 이거 그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한일 관계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한일 관계 앞으로 지속 가능할 것이냐 다시 우여곡절을 겪을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예민한 지점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 당국자들은 심각한 외교적 사안으로 판단하고 처리해야 될 것이다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그 의원들은 뭐 외교적 수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일본 의회 대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한국 정부는 당당하게 뭔가 좀 부당한 조치가 돼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합니다. 된다.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상대가 일본이어서 야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이런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은 것이요. 제가 21대 국회에서 가장 큰 입법 성과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미국의 플랫폼 기업, 빅테크, 구글,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을 한국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미국의 정부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 뭐 지금의 여당 관계자들이 계속 저한테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거는 일본이어서가 아니고 미국이어서가 아니고 그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한국의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건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단지 일본이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럼 단지 일본이라서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네이버 쪽하고 좀 얘기해 보셨어요? 네이버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이버 입장은 아무래도 이제 이 문제가 그 너무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와서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되는 것을 조금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이게 이제 공론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것을 수면 밑으로 가라앉히려고 해도 가라앉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수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네이버가 그 소프트뱅크와 혹은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부담이 되는 처음에는 부담이 됐었는데 이거는 이미 공론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방심위 얘기도 좀 하셨어요. 입틀막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좀 지적을 하셨나요?
지금 방심위가 뭐 이러저러한 이제 방송 심의를 하면서 네. 심지어는 뭐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한 호칭 문제 가지고 제재를 하지 않나, 뭐 그 출연자의 발언을 가지고 제재를 하지 않나, 뭐 제재 건수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 MBC만 해도 11개. 저희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소송을 또 진행을 했는데 또 7전7패예요, MBC 상대로 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고 이렇게 제재를 남발하는 것이 언론 자유와 방송 자유를 너무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럼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해서 징계를 남발할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언론인들과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희림 위원장은 임기가 이제 7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희림 위원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서 정말로 그걸 남발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의 지시 혹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좀 따져 물어달라고. 이것도 국회 차원에서 좀 따질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그래서 거죠. 상임위를 열어서 방심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을 출석을 시켜서 그 문제에 대해 지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법 얘기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겁니까? 지금 지난번에 야 6당과 그렇게 좀 논의를 좀 했고요. 네. 그래서 바로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뭐 제일 먼저 발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우선적으로 발의가 될 것이고요. 가장 최대한 신속하게 네. 그 방송 3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법안을 제출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법을 그대로 제출할지 아니면 그걸 좀 손을 봐서 제출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논의를 정리해서 바로 입법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바로 신속하게 제출할 것이고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겁니다. 네. 그 민주당 얘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이제 국회의장 추미애 당선인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우는 모습이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의중이 작용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뭐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했다 안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경쟁 구도로 가서는 오히려 당에 좀 분열상을 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경쟁 상황으로 갔을 때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21대의 경우에는 박병석, 김진표 이 두 네, 분이 네.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좀 조정을 해서 했던 바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협의나 협상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그것은 야합이나 혹은 어떤 특정한 그 대표가 됐던 누가 특정한 선수의 어떤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고, 그거는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예. 그 추미애 당선인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런 얘기까지 예.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 추미애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 비슷하게 하셨을 거다. 그건 알 수 없죠. 예. 근데 이제 그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미는 게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둔 포석이다, 이런 시각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역시 우리 당은 현재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 사이 원탑이라고 뭐 자타가 공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책임 정치 측면에서 그렇게 연임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명실상부한 원탑이지만 그래도 연임을 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예, 있기는 그렇습니다. 하네요. 그러니까 예. 그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당신 스스로가 어떤 판단이 당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좋을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결론을 좀 내릴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얘기를 하기 좀 어려운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렇진 않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 때와 장소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한다는 것뿐이지 반대 의견이 없거나 또 반대 의견을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